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또 이제 저희 방식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가 패널 디스커션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순서를 지정을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마이크는 죄송합니다만 손에 들고 바로 발언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제 분량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냥 평소에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어떤 그 어젠다나 이런 걸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점 미리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근황을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토픽이 이제 인공지능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인공지능이 여기 계신 이제 네 분한테는 상당히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것이라든지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황부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토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좀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사실은 알파고 이후에 정말 네. 그 인공지능에 대한 전 국민 네. 그다음에 뭐 특히 반가운 건 아마 기업체들이 관심이 많아져서 예, 자문이나 이런 걸로 좀 바쁜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알파고가 굉장히 그 기네요, 효과가 아직까지도. 예, 요즘은 이제 실제로 뭐가 좀 일어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그냥 네. 한 것 같고요. 예. 뭐 최근에 보니까 뭐 교수님이 또 이제 산학 해가지고 한 게 또 이제 논문이 또 잘 돼가지고 어디도 이렇게 많이 가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요. 네. 예, 사실 국제 컨퍼런스에서 아주 네. 좀 논문 내기 어려운 데인데 저희가 네. 어떤 기업하고 공동 연구해가지고 예. 좋은 논문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이미 한 2년 전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 기사는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럼 좀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는데 회사도 또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아까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한 거를 건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걸 샘플하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한 지난 30년 동안 추구해온 게 뇌인지를 그러니까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 과거 인공지능 사실은 사람을 굳이 닮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어쩌면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나 인지 모델을 닮은 인공지능 기술, 특히 학습에 기반한 거를 연구해왔고 네. 그걸 최근에는 이제 산업화하고 있는 네. 사실은 제가 아주 기초 연구를 해왔습니다. 머신러닝 분야 자체가 기초 연구였고요. 네네. 그걸 이제 산업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간 하셨던 거네요. 생각해 보니까 정확히 제가 대학원 간 거부터 생각해 보면 정확히 31년이 됩니다. 원래가 31년이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예. 근데 그 사이에 알파고 나오기 전에 좀 외로웠던 시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명확하게 해보고 싶은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머신러닝이 산업화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전혀 상상 못했어요. 네. 예, 시대가 이제 인프라가 갖춰진 겁니다. 사실 네. 머신러닝 자체는 명확한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 성격의 테크놀로지인데 예. 그 사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예. 컴퓨팅 파워도 좋아지고 이런 환경을 만나 가지고 이 세 개의 박자가 맞춰짐으로써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기술로 이제 발돋움한 거죠. 예. 그 얘기 좀 이따가 재밌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31년 등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눈빛을 잠깐 보여줬어요. 네. 네. 다른 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최근에? 저는 뭐 원래는 이제 작년 연말까지는 이제 야놀자 여기 바로 옆 건물인데 거기 회사에 이제 기술 총괄로 있었어요. 네. 야놀자가 생각보다 기술 조직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관리자 성향이 아니라서 되게 기술 개발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 총괄 되게 잘하실 수 있는 분을 모셔놓고 저는 기술 개발해야겠다 싶어서 내부에 이제 기술 개발만 따로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올 초에 한 3개월 정도를 쉬고 그 딥러닝 관련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네, 왔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고
때문에도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있긴 있어요. 원래 그 전까지도 계속 생각하다가 알파고 나오고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다 보니까 얘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바로 뒤처지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빨리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고 공부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완전 관련된 건 아니지만 조금 그쪽 관련해서 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은 개발자시잖아요. 저는 완전 개발자를 하고 싶은데 네. 요즘에 그렇게 잘 안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시죠. 그런 편이죠. 근데 그 시점에 많은 개발자들이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의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제가 조금 이른 편이긴 했고 네. 요즘에 요 올해 진짜 올해? 많이 올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관심을 가지긴 하는데 되게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해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 정보도 날라다 주시고 또 튜토리얼도 또 최근 얼마 전에 만드신 게 있었죠. 텐서플로우였었나요? 그걸 만들게 된 게 이제 음. 제가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거를 완전 전문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론을 모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공부하고 실제로 코딩을 하고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론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자는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드는 것부터 하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됐죠. 예. 감사드립니다. 꼭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야놀자에서도 이제 앞으로 뭐가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긴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머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몸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머리를 만들어봐야 몸이 없으면 사실 우리 머리만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는 일단 몸을 먼저 만드는 거를 주력을 하고 있고 근데 몸을 만드는데 머리를 붙였을 때 잘 돌아갈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좀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심도 있는 얘기였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창업하신 지 그래도 지금 벌써 한 1년 이상, 2년 넘었죠. 2년 넘었으니까 예, 벌써. 예. 법인 등기한 지는 2년 안 됐는데 네. 예, 실제로 시작한 거는 2년 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예, 뭐 뭐 2년쯤 되면은 네. 사실 제가 회사를 만들 때는 한 가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큰 회사를 다니다 나와서 이렇게 업계를 봤는데 너무 놀랬던 게 그 벤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벤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좀 미스테리인데 너무너무 기술 벤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이제 오토라는 게 뜨면서 그게 더 심화됐던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기술이 너무 없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리콘밸리 하면은 벤처를 생각하고 벤처 중에서도 텍벤처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습니다만 뭐 2000년대 초에 좀 공대 기피 현상 컴퓨터공학과를 심하게 좀 피했고 그게 아마 이제 지금쯤 증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기술이 강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런 환경을 보고서 한국에 한번 진짜 기술을 베이스로 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처음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와서 결국은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기술 벤처는 다른 벤처들과 달리 굉장히 그 개개인의 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좋은 엔지니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스타트업으로서 사실 좋은 엔지니어를 뽑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무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그 티핑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엔지니어들이 많이 오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엔지니어는 한 26, 7명 되고요. 전체적으로 직원 수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를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저에게는 지난 2년이 굉장히 뭐 러닝 커브도 굉장히 가파랐고 네. 많은 걸 경험했던.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또 세계적으로는 또 이런 그 기술의 세계에서는 이제 AI의 거대한 물결이 오기 시작했고, 재밌는 거는 저희가 테크놀로지를 베이스로 하면서 테크놀로지로 어떤 문제를 풀까를 하다가 뭘 해도 나오는 결론이 그 머신러닝하고 이 AI 쪽이었어요. 근데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AI 출신이에요. 그래서 AI를 전공했던 사람들 아니면 AI를 업으로 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로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I를 목표로 삼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테크니컬한 문제를 갖다가 잡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AI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는 한 번도 이렇게 AI가 우리의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기술이 문제라고 말을 했는데, 트렌드가 그러다 보니 이제 AI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예를 들어 저는 석박사를 AI를 했는데, 그런 제 주위에 또 제 그 동문들, 후배들 뭐 이런 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10여 년 전부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머신러닝이에요. 다 AI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I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연스러운 수단입니다. 예. 저는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AI 하니까 투자해 주세요라는 거는 예를 들어 그거는 좀 물론 잘 먹혀드는 그런 소리일지 모르지만 올바른 어프로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AI를 너무 잘하시니까 AI 회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뭐 인공지능이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분위기네요. 네, 근데 그 시절에 인공지능으로 박사학위를 하셨으면은 굉장히. 아니 근데 사실 그때가 피크였죠. 저희 때가 사실은 AI가 확 이제 떴는데 좀 지나서 이게 잘 안 된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때는 인공신경망이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러니까 그 붐에 막차셨네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하는 일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8년차 변호사고, 사실 여기 다른 패널 분들처럼 뭐 기술적으로 연구를 이제 했던 백그라운드를 가진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걸 어디에 적용을 할까라는 것에 기초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인공지능이 해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운 헬품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법률 시장의 각종 문제, 누구나 알고 있는 뭐 비싸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뭐 좋은 어떤 서비스 받기 어렵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법률 서비스를 받아본 분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러면 누구나 해결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그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떤 법률 분야에서
정보 이제 이런 정보 혁명을 일으키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로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가 많이 났어요. 뭐그 30년 안에 없어질 직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 항상 변호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 어느 나라나 변호사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달리 글을 쓰는 거, 어떤 법원을 제출하거나 뭐 하여튼 누군가에게 제공하기 위해 텍스트를 만드는 그 작업이 한 80% 업무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 80% 업무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으로 사람 대신에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변호사가 없어질 직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스타트업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인생의 목표도 그렇고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골은 굉장히 멋있고 크고 대단한데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현실의 진흙탕 싸움을 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여서 이거를 인공지능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서비스 플로우를 만드는 거에 이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계가 대신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최대한 고도화를 하고 요 형태의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다 사실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했다는 것에 있어서 최소한 자기가 거기에 돈을 내는 경우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인공지능이 뭔가 우리가 기술을 이용했다 하면 불신을 가져요. 오히려 안 좋아하시는 거죠. 그만큼 아직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고, 어쨌거나 저희는 이게 사람이 모든 일을 해가지고 그게 완벽하게 이게 어느 정도 자동화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개발을 해 나가는 방향을 이제 채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 총 4개의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어떤 플로우를 좀 만들고 있고, 그 중에 조금씩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두 다 뭐 어떤 대체하는 걸 만든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 돼야 되고, 또 제가 이제 이게 텍스트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엔 자연어 처리라던가 이런 각종 기술이 필요한데, 뭐 저희 어떤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어떤 큰 덩치의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정보화진흥원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소 사전이라던가 이런 걸 만드는 작업들도 저희가 이제 지켜보고 있기는 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많은 성과를 지금까지 인공지능적으로 저희가 이뤄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쌓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 이제 절차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있어요. 예, 그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듣는 얘기가 아까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머리가 오기 전에 몸을 먼저 만든다는 게 이 얘기 말씀하신. 뭔가 이 인사이트가 그 공유되는 게 있나 보네요. 이쪽에 이렇게 계속 쳐다보다 보면은. 30년 안에 대체될 그 직업 중에 변호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통 언론에서 발표를 그렇게 하는데, 네. 이제 물리적으로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재판에 변호사가 간다라던가 이런 물리적인 어떤 것들은 해결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고객은 그 인공지능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쨌든 어떤 분들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변호사가 직접 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아예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상당 부분 그런 80%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만드는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네. 뭐 변호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네. 이제 훨씬
이제 효율화되거나 축소되겠죠. 아, 예. 그 박 대표님이 앞장서서 지금 없애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게 그냥 뭐 사실 이 넓은 어떤 인공지능의 세계에서 네. 제가 막 이렇게 대단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네. 한다기보다는 이제 호수에 같은데 누가 네. 여기 이제 호수의 파도를 일으켜야 되는데 뭐 음. 돌멩이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예. 네. 그 직업이 없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은 그게 가장 심각하게 특히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멀리 보시는 것 같아요. 기술자들이 오히려 그 부분을 잘 생각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통은 기술자들이 보수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방금 해주신 말씀이 특히 의사나 변호사 직업이 그냥 바로 없어질 것 같이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80% 정도가 맞고요. 아니면 70% AI가 그 70%를 대체하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지 모릅니다. 네. 근데 나머지 20-30%를 대체하는 거는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사실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사실은 그 아주 어려운 기술이고요. 근데 그 밑에 부분은 생각보다 오히려 빨리 일어날 수도 있는 한 그래서 70%? 네. 예, 그냥 이게 자동화니까. 교수님 지금 안심시키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심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양면이 둘 다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뒤처지고 대신에 네. 나머지 부분을 뭐를 할지를 빨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야 되고 예. 그게 정부나 아니면은 기업체나 개인으로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해오던 걸 내가 어떻게 해서 버텨야지 이러면은 정말 뒤처지고요. 예. 그거는 그냥 AI한테 툴로 맡기고 그 다음을 내가 뭐를 할까는 진짜 빨리 고민하셔야 되는. 그거는 큰 대세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요즘은 보면 제가 컴퓨터공학부 있는데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하는 일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알파고를 보시면 알고리즘을 기계가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짜가지고는 그 사람을 능가하는 알파고를 못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계가 알고리즘을 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이 하는 게 알고리즘 설계하고 분석하고 이게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적어도 AI가 지금까지 건드렸던 문제들의 일부는 기계가 더 잘하거든요.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이 교육이 달라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학생들의 직업을 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직업을 앗아가는 사실은 네, 일을 하고 네, 있는 모든 네. 분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저도 제 직업을 아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토픽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지금 70%의 아래쪽에 있는 일, 아래라고 보긴 뭐합니다만 그거에 해당하는 일을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직업이 흔들릴 수가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 나와가지고 워드 프로세서 나와가지고 옛날 타이프라이터에 직업 없어지거나 이런 것처럼 예. 뭐 심지어 구글에서도 머신러닝을 하는 엔지니어가 없어서 그걸 대체하겠다고 오토 ML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엔지니어들은 대체되고 있고 예. 그리고 제가 되게 이제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란 점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되게 포괄적인 영역이거든요. 뭐 물론 이제 계신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인공지능의 영역은 사람이 룰을 만들 수 있는 영역과 사람이 룰을 만들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이 되게 대세가 된 이유는 사람이 룰을 만들 수 없는 영역까지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그 딥러닝을 이용해서 뭔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얘가 내가 룰을 짜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학습을 하고 뭔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라서 이거 대단하다 하고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이거 원래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저도 개발자로서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앞으로는 룰을 짜는 게 개발자의 일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지? 를 생각하는 사람이 개발자가 앞으로는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진짜 특히 개발자들이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빨리 대체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아까 저기 알파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뭐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이제 진화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방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를 약간 학문적으로나 그걸 뭘로 설명할까 제가 사실은 네. 질문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예. 학문적으로 조금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샘플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의 AI는 디덕션을 해왔어요. 연역적인 하고 지금도 잘합니다.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에 놀리고 그러니까 연역적인 추론. 네, 머신러닝이 하는 거는 귀납적인 추론 성격이 강합니다. 귀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팩트나 데이터를 여러 개 보고 일반적인 규칙이나 지식을 네. 일반화해 가지고 지식을 찾아내는 거고 연역적인 사고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규칙이나 이런 걸로부터 그거에 해당하는 사례들 내지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알파고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수까지의 그 복잡한 수를 디스커버리 귀납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게 과학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귀납적인 사고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보고 내가 가설을 만들어내는 게 팩트를 보고 이론을 생성해내는 그런 사고인데 그런 거를 하는 거죠. 머신러닝을 보시면 많은 데이터로부터 일반적인 규칙을 찾아냅니다. 근데 귀납법의 단점은 뭐냐면 100% 증명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네. 틀릴 수가 있어요. 항상 틀릴 수가 있는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틀리면 교정하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교정하는 물론 이게 게임이라는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예, 일반 실세계에 오면은 이게 오픈 월드여서 그 교정하는 게 이제 어렵거나 피드백을 받거나 누군가 약간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연역적인 사고를 한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예. 그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하여튼 그 학습을 시키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치는 그런 느낌을 컴퓨터가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그렇죠. 거.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기계는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도저히 어려운. 근데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데이터가 들어갔더니 이런 결과를 내는 뭔가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단점은 그걸 설명을 못 합니다. 만든 사람도 설명을 못 하고 기계는 설명 안 할 거고. 그게 단점이고 논란의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조문에 대해서 그걸 한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나 위험할 수가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그러면 얘는 뭐 디버깅을 한다거나 약간 이제 고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 툴들을 만들죠 지금. 네. 예를 들면 딥러닝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예측은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실은 툴들을 만들죠. 또. 얘가 그게 잘 됐는지는 하여튼 또 바둑을 한번 더 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게 인공지능하고 이제 딥러닝하고 요즘 하도 이제 섞여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딥러닝만 있는 거는 아닌데 지금 딥러닝이 사실 뭐 거의 뭐 완전한 대세가 됐잖아요. 이 분위기에는 맞는 건가요? 아니면 뭐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조 대표님이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아니 뭐 무조건 좋은 일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딥러닝보다는 그냥 머신러닝이 지금 대세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딥러닝을 할 수 있는 툴도 많고 다 좋은데 그 푸는 문제들이 글쎄,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리밋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 무슨 어떤 패턴들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예를 들어 뭐 얼굴 인식한다, 무슨 음성 인식을 한다,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제너레이트까지도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프로븐된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지 않지 않냐. 근데 사실은 또 그 B2B 사이드를 보면 비즈니스 사이드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야. 저는 그거는 뭐 인정하는데 어쨌든 보통 그 컨슈머 스페이스에서 사실은 지금 저는 머신러닝이 그냥
지금 그냥 꽃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머신러닝. 예. 지금 완전 대세고 예. 그거는 진짜 전에는 그 돈 많은 회사나 몇 군데 쓰던 예. 기술들을 예. 이제는 누구나 쓰는 상황이 됐으니까 예. 딥러닝 저희 회사에서도 딥러닝은 굉장히 공부하는 모드고요. 머신러닝은 이제 지금 실전 모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두 개를 지금 구분을 확실하게 지금 하셔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그냥 기법적으로 그냥 네. 뭐 딥러닝하면 뉴럴 네트워크 뭐 같은 네. 그런 걸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뭐 딥러닝이라는 거가 지금 적용 못하냐 실용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독립된 어떤 프로덕트의 뭐 핵심으로서 이렇게 아직은 좀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 컴포넌트로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저희도. 예. 예.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뭐 얼굴 인식 같은 게 그거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생각하기 힘든데 그걸 갖다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피처로 쓰기에는 굉장히 당연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기술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약간 기술과 시장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직은 딥러닝 쪽보다는 아직 머신러닝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에 일임하는 딥러닝보다는 뭐 또 다른 알고리즘이라든지 머신러닝도 기계에 의존하는 예, 거죠. 예. 근데 그냥 알고리즘 자체가 예. 저는 그 머신러닝 일반적인 그러니까 머신러닝 훨씬 더 포괄적인 네네네. 거거든요. 딥러닝보다는. 예. 그래서 그 훨씬 더 지금 적용 분야가 많다는 거고 네. 그 적용 그 가치가 확실히 증명이 됐다는 거죠. 예, 다양한 분야에 딥러닝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명이 된 분야들이 적은 거죠. 네. 그렇지만 포텐셜은 너무너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든 이 분야에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딥러닝은 당연히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 오늘 내가 쓰는 테크놀로지를 생각할 때는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을 믹스를 해야 된다. 예. 제가 조금만 네.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항상 또 하시는 질문들이 인공지능하고 딥러닝 내지는 머신러닝이 어떻게 네, 다르냐 네. 같으냐. 사실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프로블럼이에요. 예를 들면 법률 변호사님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겠다. 에이전트가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 지난 90년 중반부터 해온 게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보면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머신러닝이 한 가지고요. 그건 안 보이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얘기하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네. 인공지능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겠다 이런 게 꿈이었어요. 근데 생각하는 기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테크놀로지 그게 80년대까지 한 게 이제 룰 기반으로 사람의 머릿속에 든 지식이나 규칙을 컴퓨터한테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으로 옛날에 했는데 그게 한계가 온 거고요. 지금 하는 거는 그거를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기계한테 맡깁니다. 네. 기계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많이 진단하면서 책을 보면서 내가 경험을 쌓아가지고 머릿속에 든 거를 환자를 치료하거나 진단할 때 썼고 그거를 예전에는 룰을 정의해가지고 컴퓨터한테 넣어줘서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네. 지금 머신러닝은 그 중간에 사람이 약간 배제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그냥 진단하는 규칙을 기계가 만듭니다. 네. 근데 무서운 거 내지는 신기한 거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더 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 못하는 데가 많으니까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딥러닝이 증명한 거고요. 더 잘 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데이터가 많고 컴퓨팅 파워가 정말 좋으면 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바둑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은 지능형 에이전트 이런 말을 썼어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90년대 중반부터. 그게 어떻게 보면 AI의 성격이 강합니다. 네. 머신러닝은 그거를 만드는 방법, 새로운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에코, 누구 이런 걸 보시면 그게 전형적인 시리 네. 이제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사실은 사람들이 룰로 많이 합니다.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챗봇 만드는 거 여전히 룰로 우리가 급하게 우선 해야 되니까 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실은 에이전트 같은 거고 문제나 태스크 같은 거고 그걸 만드는 방법은 지금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력이 없고 데이터도 많이 생기니까 머신러닝 식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 딥러닝은 조 대표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제가 5분이면은 100개 이상을 그냥 적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수는 그냥 막 적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수를. 그러니까 지금도 막 이 순간에도 알고리즘이 딥러닝도 종류가 많이 생기고요. 예. 알고리즘 수가 끊임없이 막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는 그냥 머신러닝이고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거고 딥러닝은 그 중에 한 가지고 예. 저는 요즘 예를 들면 롱러닝 이런 말을 쓰는데 딥러닝뿐만 아니고 롱러닝 오랜 동안 예를 들면 꾸준히 사람하고 대화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로봇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식구가 돼야지 되는 것처럼 오랜 동안 학습을 꾸준히 해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 오랜 동안 학습해야 됩니다. 딥한 것도 중요하지만 딥한 건 보통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복잡한 영상 처리 이런 거 같은 경우처럼 뭐 딥하다는 건 그냥 층이 많다는 복잡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펀더멘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던 시절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 하지만 딥러닝 이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딥러닝의 종류도 지금 뭐 예. 계속 여러 가지가 예. 생깁니다. 그냥 예. 편하게 딥러닝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학회에 가면은 뭐 새로운 종류의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계속 예. 출현합니다. 우리 김 소장님은 뭐 공부하시기 정말 바쁘시겠어요. 이것도 단기간에 지금 속성으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그 네. 부분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럴수록 머신러닝의 기본 이론 원리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고리즘은 계속 바뀌어요. 예. 프로그래밍 언어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매번 다시 배워야 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원리, 컴파일러 이런 거를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네. 바뀌어도 매뉴얼만 보면 금방 배우거든요. 네. 근데 그냥 매뉴얼만 보고 그것만 배우려고 하면 그거 배워놓으면 1년 후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나옵니다. 뭐 1년은 아니겠지만 예. 프로그래밍 언어는 시간이 좀 긴데 예. 제가 보기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뀌는 거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바뀌는 거 비슷한 겁니다. 예. 예. 그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접해서 그렇기는 한데 작년에 그 개발자들 쪽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노드 JS 작년하고 재작년이 엄청나게 기술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예, 요즘 느낌은 약간 딥러닝 쪽에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저도 지금 논문 같은 거 계속 나오는 거 본 지가 얼마 되진 않았는데 거의 한 하루에 한 진짜 의미 있는 것만 해도 한 서너 개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읽기도 되게 힘들긴 해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뭐 그 이론에 익숙하지 않아서도 그렇긴 한데 일단 다 영어고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실험을 하려면 굉장히 또 어렵기도 하고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실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 논문 쓰고 이러신 분들이 되게 약간 이제 기술이 좀 생기셨나 봐요. 알아듣기 쉽게 막 이렇게 잘 써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편해진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작년 올해가 하여튼 문턱을 낮추는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쏟아지는 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되게 많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그 이론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새로운 알고리즘 되게 많이 나오고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그 실제로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가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도 예.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예.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 그쪽이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이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그 인공지능에 투신하기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 다른데 네. 딥러닝은 이제 머신러닝의 일종이긴 한데 그 딥러닝 이외의 다른 머신러닝은 제가 느끼기에 그 인간의 사고가 개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좀 좋은 이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네.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인간의 사고가 많이 개입이 되지 않는 알고리즘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인간의 그 사고가 개입되지 않는 쪽일수록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정말 큰 관건이 될 거고 데이터만 정말 충분히 쌓이면 충분히라는 정도가 굉장히 많아서 문제긴 한데 그 정도가 쌓이면 아마도 앞으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박 대표님이 그래서 지금 모으고 계시는 거 보네요. 아, 네네. 사실 뭐 다들 데이터가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떤 이제 다른 분야랑 다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법률 분야는 이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문법적으로. 이제 우리는 편하게 사용을 하지만 조사라는 게 있고 또 우리는 어순이 되게 희한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어순이 영어에 비해서는 되게 변화무쌍하고 또 형태소 분석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정보를 그러니까 어떤 나중에 인공지능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모을 때 또 형태도 필요하고 좀 정형화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데이터 양도 이제 한국 인구가 뭐 5천만이라면 5천만이 쌓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적어도 언어적으로는 뭐 한국말 그 이 어떤 온라인 세계든 어디든 북한 제외하고 한국말 쓰는 인구가 굉장히 적잖아요. 영어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항시 부족해요. 이게 아. 뭘 해보려고 해도 이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쌓는데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의 좀 절대량이 늘 아쉬운 상태군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이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아까 이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사실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해보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고 예. 뭐 이렇게 흔히들 뭐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런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데 가장 초점을 두고 있다고들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결국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아. 뭐 기술은 갈수록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고 보편화될 텐데 네. 데이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레거시는 한꺼번에 갑자기 가져올 수 있는 거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데이터 특히 이제 뭐 우리 뭐 머신러닝 딥러닝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얘가 어떤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절대량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안 들어가면은 뭐 제대로 된 모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지금 뭐 모으고 계십니다만 우리 지금 이 딥러닝 머신러닝 보면은 최근에 이상하게 엄청난 발전이 한 1, 2년 사이에 일어난 것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제 텍스트 관련된 뭐 번역이라든지 이제 음성 인식도 그래 보이고 그럼 그 분야들은 어떤 그 데이터의 절대량에 도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인공지능의 그 먹이 취약지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야가 어디가 또 있을까요? 지금 이제 법률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뭐 직업을 고려한다거나 아니면 신성장 분야를 고려한다거나 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 그냥 머신러닝 사실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터는 항상 부족합니다. 아, 항상 부족합니다. 예. 지금부터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뭐 이런 걸로 아무리 모아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가 생성될 거예요. 이제 리얼 타임에 그냥 센싱할 거기 때문에 무인차가 다니면서 모든 거 센싱하고 저희가 이미 와치 뭐 스마트폰 가지고 이미 다 센싱하거든요. 그 데이터 아직 모아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데이터는 아무리 모아도 제가 연구하면서 아무리 모아도 계속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에 그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그러니까 regularization 이런 건데 사실은 모델의 복잡도하고 네. 데이터나 원래 문제의 복잡도 사실 데이터 자체가 아니고 문제의 복잡도입니다. 그 문제 복잡도만큼 복잡도가 복잡하면 데이터가 많아야 그 문제가 풀리는 거고 그 문제 복잡도는 정말 높은데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안 풀리는데 더 복잡한 거는 모델의 복잡도, 머신러닝 아까 딥러닝의 층을 몇 개 할 거냐 한 층에 뉴런을 몇 개 넣을 거냐 그 모델의 복잡도하고 사실 프로블럼의 복잡도의 정합관계입니다. 그거는 물론 이론도 있고 AI가 80년대 초부터 무슨 VC 디멘전 이런 이론들 개발하고 해가지고 있지만 이론은 상당히 그냥 제너럴한 가이드 정도고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복잡할수록 사실 VC 디멘전 이런 이론 같은 걸 조금 시간이 되시면 공부해 두시는 게 내가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될 건지, 그러니까 모델을 더 수정해야 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딥러닝이 어떻게 보면 아까 조 대표님이 약간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런 뉘앙스를 받았는데 컴퓨팅 파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디버깅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컴퓨팅 파워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네. 모델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모델을 써야 풀리는 문제를 딥러닝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는 딥러닝 쓸 이유가 없습니다. 서포트 팩터 머신, 디시전 트리 여전히 잘합니다. 많은 문제에서.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인더스트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써보는 알고리즘 몇 가지 다 봐요. 해보요. 그러면 다 달라요, 특성이. 그러면 그 문제 특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서 한 가지 알고리즘이 다 푸는 거는 아니라는 게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 이론입니다. No free lunch theorem. 어느 알고리즘이나 잘 푸는 게 있으면 다른 문제는 잘 못 풉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 잘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옛날에 SVM이 잘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잠깐 요약을 하면은 데이터가 무조건 많으면 좋습니다만 만약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좋은데, 많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이 또 있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게 보통은 개발이나 연구할 때 하는 거죠. 현재 주어진 데이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뭘까? 네. 종류가 뭘까? 아니면 그 종류 안에서 예를 들면 모델의 복잡도를 어떻게 조정할까? 그게 사실은 약간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나 기반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시행착오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걸 다 실험으로만 하려고 하면 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지만 심지어 실제로 가면 항상 모자랍니다. 계속 모자라군요. 알파고도 그 기보가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자기하고 두고 막 이랬던 게 그 데이터가 배고파서 그랬던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획기적인 기술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건 맞고요. 계속 그리고 그게 경쟁력의 중요한 요인인 건 맞고요. 근데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는 항상 모자랍니다. 그 어떤 이제 데이터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인공지능 연구자라든지 그 회사의 방향성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대표님은 요즘 어떤 데이터를 지금 많이 그게 어떻게 보면 풀려고 하시는 문제하고 연관돼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사실 좀 특이한 거를 한 2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2년째. 저희는 사실 회사가 기본적으로 롱텀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가 개인의 퍼스널라이제이션에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제 뭐 그게 5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뭐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상상하는 미래는 내가 뭐가 필요하면 날 도와주는 어시스턴트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어시스턴트 그러면은 이렇게 아마존 에코나 누구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시스턴트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좀 똑똑한 스피커고요. 진짜 어시스턴트는 나랑 항상 같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너무 잘 알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를 원하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주는 예측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하나의 디바이스라고도 생각 안 해요.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결국 예를 들어 차에 타면 현대자동차가 만든 어시스턴트가 있고 집에 가면 아마존 에코가 있고 회사 가면 구글 홈이 있고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들 왜냐하면 나의 다른 단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는 거는 어쨌든 포터블하고 그런 이제 어시스턴트 똑똑하고 퍼스널라이즈되고 상황을 파악을 잘해서 나의 이제 조언을 해주는 어시스턴트인데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뭐 계속 챌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 퍼스널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개인이 모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인포메이션이고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도구로서 저희가 사실은 사용자한테
주려고 계속 지금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포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에포트가 결국은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나의 생각들, 내가 관련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구조화된 데이터로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데이터로 모으고 그걸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저의 이제 한 꼭지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일종의 그 로봇 집사 같은 거를 근데 이제 로봇의 형태는 아니고 어디서나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내 취향을 알려면 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최대한 좀 국지적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시큐어하게 하고 나한테만 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서 취합이 되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모여진 데이터가 굉장히 밸류어블하게 활용이 되는 걸 증명을 하는 게 저희 챌린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큐리티 이슈는 항상 컨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무리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컬렉트 한다고 해도 그건 커서 또 문제고 큰 회사니까 작은 회사가 모으면 그건 못 믿어서 또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는 그 결국은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크면 사람들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워드를 갖다 크게 하는 거가 결국은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일단 뭐 정리도 되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내가 그 아까 말한 그런 도움 어시스턴트의 역할들을 갖다가 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거를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 시간에 여기 오는 거는 내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저 출연을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 점심 때 내가 강남역에 있다 그러면 아마 점심 먹으러 왔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동네에 왔었는데 네가 옛날에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니까 이런 음식을 식당을 가면 좋을 거야라고 예를 들어 뭐 레이팅을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캘린더를 보니까 넌 누구를 만나는데 지금은 떠나야 돼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굉장히 프라이빗한 퍼스널한 데이터를 오픈함으로 생기는 베네핏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베네핏을 많이 주려고 지금 노력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어쨌든 머리가 있어도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이 학습 능력이 되게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물병 이게 쳐다보기만 한다고 해서 얘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힘을 줘서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실제로 해봐야지 아는 것처럼 저도 아까 말씀드린 몸의 역할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미 머리로 하는 거는 뭐 이용규 대표님이나 아니면 박사님들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도입은 하겠죠. 근데 뭐 요즘 유행한 챗봇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저희는 숙소를 찾아주는 게 주 업무니까 내가 부산에 놀러 가려고 하는데 숙소 좀 찾아줘. 근데 찾아줄 숙소가 없으면은 찾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숙소에 들어가는데 내가 한 1시간 뒤에 들어갈 거니까 따뜻하게 해줘 라고 하는데 시원하게 해줘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자동으로 시원하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몸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하실 테니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게 되면 그 인공지능의 출력을 받아줄 수 있는 인프라를 그 도메인에서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그리고 있겠네요. 그게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고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그게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데이터 생성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데이터 생성의 관점에서도 그거를 하고 있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바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돼야지 선순환이 일어나서 또 데이터가 쌓이니까. 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옛날에 뭐 IoT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회사들이 센싱만 해요. 저는 그게 옛날부터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예를 들어 공기가 안 좋아지고 뭐 공기가 지금 안 좋다. 뭐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해결도 못하면서 왜 하겠어요? 네, 차라리 모르면 괜찮을 텐데. 네, 잘 모르는 게 낫죠, 그거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이제 저기 해결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신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공감됩니다. 그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이 머리만 있다라는 게 눈, 코, 입, 귀 이제 센스만 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약 올리기만 하는 그런 머리만 하게 덩그러니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 예. 그리고 지금이 아주 딱 그 부분이 네. 사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몸하고 마음이 연결되고 있는. 예. 그러니까 AI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내지 머리만 했었고요. 가상 세계에서 디지털에서 모든 게 텍스트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현실 세계에 센서가 많이 생겼고 센서 그냥 모니터링하고 끝났었는데 그게 디시전 메이킹으로 몸이나 뇌하고 연결되는 단계거든요. 정말로 4차 산업혁명이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몸에서 생기는 데이터 인지과학 용어로 하면 embodied cognition 그래요. 체화된 마음, 체화된 인지.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기초과학에서는 오래 알고 있던 거고 철학이 몸이 중요하다는 거 하이데커 이런 사람들이 벌써 얘기한 거고 그게 실제로 설득력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인공지능의 역할입니다. 왜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이 뭐 원동력이냐까지 얘기하냐면 옛날 머리나 마음에서만 일어나던 거를 처리하거나 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저희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룰이나 이런 걸 프로그래밍해서 해결할 수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바디에서 오는 건 이걸 제가 어떻게 잡는지 저도 몰라요. 거기서 생기는 일을 프로그래밍하거나 소프트웨어로 만들려면 사실 저희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신러닝이 진짜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프로그래밍하는 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데이터 모아가지고 그냥 머신러닝이 그 데이터를 흉내내는 걸 계속 학습하면 그게 사람이 못하는 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바로 그래서 머신러닝이 정말로 펀더멘탈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를 안 쓰고는 옛날식으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는 그 복잡한 거를 다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되는데 이미 바둑에서도 그 경우의 수가 안 됐는데 센서에서 생기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면 오감 센서에서 그 도저히 이제 저희도 모르는 걸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그냥 데이터 모아서 학습시키면 적어도 사람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실제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의 뭐 이제 신경 체계 자체가 그 일일이 다 지시를 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체화된 인지 그러는데 체화된 마음이고 우리 그러니까 그 녹아 있는 거를 프로그래밍하는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그 회사가 뭐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뜻입니다. 솔로 마인드라는 게 마음을 복제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로봇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 데이터 모아서 그냥 복제하는 개념으로. 그 어떤 로봇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그 부분이 제가 사실 저희도 회사 세운 지 사실은 2년이 됩니다. 근데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별로 한 일이 없고, 근데 제가 고민은 많이 했고 그런데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현재에서 정말 니즈가 있는 문제를 푸는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디어하게는 정말 홈로봇 같은 거에 들어가는 그냥 AI 엔진입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거리가 아직 시간적으로 비즈니스 와이즈 거리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반면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챗봇 만드는 거죠. 모든 데가 챗봇은 그래서 그 스펙트럼 안에서 유용한 일을 하는 정말 저희는 그냥 로봇을 만들고 싶고요. 로봇의 형태가 다양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니까 유용하고 사실은 말하고 듣고 보고 느끼는 마음을 읽어주는 로봇에 관한 기술입니다. 기술이고. 이제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지금 뭐 한국에 놓여져 있는 이 산업 현황, 이제 제조업을 어떻게 해왔는데 지금 약간 이제 벽에 부닥친 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돌파구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이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질문 잠깐 드리면은 지금 뭐 아까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왔습니다.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지금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 같은 것들도 또 유행어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한국이 인공지능을 해야 된다면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 뭐 평소 이제 생각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게 지금 부족하다, 이걸 해야 된다, 아니면은 예. 저는 그냥 강하게 느끼고 있는 하나 강하게 느끼는 아주 강하게 느끼고 예. 그 한국은 절대적으로 그 일단 첫 번째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부족하고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공지능 전문가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이프를 쫓아다니는 분들은 많은데 네. 실제로 그거를 진짜 이해하고 잘하는 그 실력 있는 분들이 진짜 아,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힘을 어디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모아서 좀 의미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 그러면 너무 thinly spread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실제로 뛰어난 엔지니어 대다수는 이제 외국으로 갑니다. 결국은 실리콘밸리로 가고, 그래서 구글로 가고, 페이스북으로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모셔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인터넷이 있었고 모바일이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큰 웨이브가 하나가 이전의 웨이브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리더 그룹에 있는 회사들과 아닌 회사들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심한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그레시브하게 좋은 회사들 계속 사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뛰어난 AI 엑스퍼트가 200명 있는 회사랑 5명 있는 회사랑 이 경쟁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 정도로 AI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분야가 좁아서 이 부분을 깊게 파는 게 한 10명 갖고도 되는 거면 그럼 괜찮은데 그게 그럴 정도 스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2000년대 초에 뭐 공대기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 극복하려면은 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여서 좀 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AI 스타일의 이런 그 분야는 옛날 같으면은 사실은 기업들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회사, 연구소에서 좀 하고 결국 학교에서 다 리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세상이 바뀐 거가 큰 그 공룡들이 있으니까 그 옛날에 못하는 거를 회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차를 지금 더 벌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이런 이노베이션들하고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노베이션이 지금 오는 거고 이거의 임팩트가 생각보다 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크다는 얘기는 쫓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약간 대책이 있지 않으면 뭐 막말로 진짜 한국은 진짜 이제는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링을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이제 주력 산업을 바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실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현장에 실제로 발을 담가 보니까 그 어떤 체감하는 게 완전 온도차가 상당한 예, 거네요. 굉장히 예,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그걸 느끼는 거는 지금 대기업을 가잖아요. 네. 정말 100이면 100 이제 AI 전문 팀을 다 만들었어요. 제가 하나도 안 빼고 어저께도 두 군데나 만나고 왔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AI를 그냥 하나의 그냥 툴로밖에 안 봐요. 그냥 이거 예를 들어 뭐 무슨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어.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익히면 되지. 빨리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인 장기적인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그냥 빨리 캐치업을 할 수 있게 해보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6개월, 1년 해가지고 그냥 쫓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오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좀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제는 쫓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걱정입니다. 네. 네,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AI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고 이걸 계기로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구 문화, 투자 문화, 아니면 기업의 문화 이런 게 다 한꺼번에 쌓여가지고 이게 생기는 거여서 그러니까 막 그 IT 선진국이나 IT 글로벌 기업들은 이걸 막 치고 나가는데 저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인력이 작은 것도 다 사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가 덜 됐거나 뭐 여러 가지인데 제가 보기엔 지금 정말로 좀 고쳐지면 좋은 거나 이런 거 하나 중에는 우리나라가 다행인 거는 IT의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사실은 외국에 나가보면 제가 독일에 오래 있었는데 예전에 학생 때 생각해 보면 한국은 별로 좀 아는 나라도 아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보면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자동차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알려졌는데 제가 학자로서는 좀 아쉬운 거는 이게 학문으로 알려진 게 아니고 기업으로 알려졌어요. 오히려 정부 이런 거. 어쨌든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고 글로벌로 리딩하는 데도 있는데 정말로 심각한 때입니다. 그 기업이 계속 살아남을지 예, 지금처럼 가면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뒤치지는 게 아니고 조금 뒤치지면 그냥 없어집니다. 뭐 진화의 원리를 보시면은 샘플합니다. 엣지에서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그 다음 30년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걸 생각보다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요. 과거의 IT 기업들의 역사나 그 잘 나가던 IBM 100년 이상 된 회사도 기우뚱 하잖아요. 네. 그 조그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결국은 추월당했고 그 커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조그만 2명이 창업한 구글 같은데 추월당했고 상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잘 나가는 구글조차도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위협을 받고 있고 정말로 이게 변화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정부나 제가 보기에는 그 대기업이나 그러니까 특히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런 데서 그걸 어떻게 배분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성장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생태계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생태계가 있어야지 생물의 세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진화의 이런 원리나 이런 걸 보면 생태계가 커져야 그 안에서 자기도 잘 살아남고 환경에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생태계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보기엔 대기업도 모르실 리는 없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이제. 근데 그거를 정말로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중소기업들하고 대기업이 같이 많이 뿌려놓고 그래야지 필요할 때 바로바로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막 치고 나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생태계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인수해가지고 할 기업들이 없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대기업은 인수할 기업이 없어서 불만이시고요. 제가 보니까 다 이해가 가요. 스타트업들은 인수 안 해주고 가치를 인정 못하니까 스타트업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에서 그게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 게. 네. 우리나라에 기술 스타트업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 스타트업이 진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우리나라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들이 굉장히 파이낸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출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거의 뭐 95% 정도가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평가를 할 때 매출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 회사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거는 투자가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이노베이션을 하고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성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기술 회사들은 거의가 솔직히 말해서 전형적인 스타트업 커브를 그려요. 이렇게 가다가 이노베이션 성공하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큰 예를 들어 뭐 1억 넣고서 1조를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기술 투자인데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들, 매출 보는 회사는 거의 리니어로 끝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투자를 받는 순간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참 너무 좀 불쌍해요. 무슨 얘기하면 투자를 받느라고 고생하고 투자를 딱 받는 순간 이제 더 늙어요. 왜냐하면 매출 숫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가 좀 그러니까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런 VC도 있어야 되는데 투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좀 더 테크놀로지 벤처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가들도 있어야 네. 그런 이노베이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VC들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약간 AI 투자하는 펀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이런 AI 스타트업들이 생기는 거고. 근데 지금 그 환경에서는 AI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버티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한 분야에 뭐 예를 들어 무슨 공장에 쓰는 뭐 특별한 뭐 알고리즘 뭐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이런 경우는 투자가 되는데 굉장히 사실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은 거고요. 지금 제너럴한 AI를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VC가 우리나라는 진짜 없습니다. 네. 박 대표님 같은 회사가 많이 생기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일단 뭐 법률 분야에서는 조금 더 저희 같은 법률 스타트업이 더 많이 생기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고요. 네. 이제 아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굳이 비유를 하자면 1차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18세기쯤에 이제 뭐 방직 기계 같은 것들이 처음 생겼는데 그 방직 기계를 사람들이 처음에 가내 수공업자들이 싫어해가지고 막 모아서 불태우거나 바다에 네. 빠뜨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와서 아니면 그걸 굉장히 과소평가를 했었죠. 그게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를 사람들이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방직 기계가 생겨서 뭐 사람들 쉽게 좋은 옷감을 뭐 생산을 이제 싼 값에 해가지고 좋은 네. 옷을 입고 가내 수공업자들은 대부분 이제 직업을 잃고 뭐 이러한 어떤 변화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좀 그래도 방직기계가 미치는 영향이 국지적이었다면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전 지구적으로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이 다 이제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지배 아래 영향력 밑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커다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예전에 그런 방직기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죠. 많은 사람 직장을 잃고 하던 그런 현상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중간에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도전하고, 그러니까 뭐 그 변호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 설마 뭐 이 법률 분야에서 뭐가 있겠어? 그냥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항상 그대로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뭐 누가 뭐 이렇게 신문에서 뭐 뉴스에 뭐 인공지능 변호사니 어쩌니 저쩌니 얘기가 나와도 그건 나랑 관계가 없는 일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좀 더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제 느낌에는 뭐 몇 년 뒤에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얘네들이 빅5가 쫙 우리의 삶을 다 컨트롤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인들의 삶뿐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근데 그게 경제적인 임팩트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장도 못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옛날하고 차이인 거예요. 옛날에는 차이가. 기기만 팔았는데 이제는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나라의 경쟁력 어디에 있냐는 거죠. 네. 예, 결국은 그거의 오퍼레이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좀 슬픈 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기술 강국이라는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그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 자존심이 유지되려면 예. 훨씬 더 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냥 상관없다 우리는. 예. 그러면 상관없는데 좀 그 이번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임팩트가 롱텀으로 갈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실합니다. 예.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진짜로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어쨌든 제조나 기계나 이쪽으로 강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우리가 갖고 있다. 아. 이제 머리가 없을 뿐이라서 머리를 붙이는 작업을 좀 하면 아. 훨씬 다른 곳보다 빠르게 네.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근데 몸으로만 사는 건 좀 쓸쓸하네요. 아까 조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소프트웨어에지만 기술을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위협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버티컬 인더스트리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머신러닝도 이게 제너럴한 테크놀로지지만 사실 버티컬 인더스트리하고 묻어가지고 거기서 힘을 발휘해야지 그냥 정말로 뭐 모든 거 그러니까 구글이 약간 그런 추세고 딥마인드가 그런 방향이긴 한데 실제로 사업으로나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바둑을 택한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바둑이라는 걸 통해서 챌린지지만 해볼 만한 거고 사실 문제를 정의를 잘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버티컬 인더스트리에서 사업하는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이 잘하는데 위협이 뭐냐면 3D 프린터가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가장 큰 임팩트가 모든 사람이 그거 얘기할까?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정말로 혁신적인 이유가 제조업인데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마지막에 물리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뭔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상당 부분의 기술이 그걸 손으로 사람이 다 하는 거 대신에 거의 소프트웨어예요. 그냥 카피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좋은 예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 물리적인 디바이스 만드는 건 반드시 결국은 먹어야 되고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도구로 써야 되니까 만들지만 만드는 방법이 상당 부분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디지털의 특성상 바로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가 없이 그걸 하면 그냥 운영자나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냥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봇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무 그 밸류가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지털의 특성상 이게 바로 카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다른 테크놀로지로 그걸 해야 되고 또 다른 위협은 다 아십니다만은 저희가 그런 걸로 잘해와서 성장했는데 이미 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고 해도 이미 중국의 그러니까 노동력이나 아니면 다른 경쟁력을 저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그거를 뒷받침하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정말로 살아남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률이라는 게 분야가 굉장히 넓거든요. 많은 사회 현상을 다 사실 이게 사회의 어떤 법칙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분야가 넓은데 저희가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아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버티컬로 굉장히 좁은 분야의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적이지만 많이 모을 수 있고 정형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른 기업과 아니면 다른 법률 이제 로펌들과 협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개인정보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각각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우리가 모은 게 아니라면 이제 그리고 또 이게 활용에 대한 동의도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고객들한테 그 동의를 받고 있지만 다른 기업으로부터 결국 식별성을 완전히 제거한 어떤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왜 어떤 법률 정보라는 거는 그 식별성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면 거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어떤 분이 예를 들면
들면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로직이 있으며 그분이 예를 들면 뭐 남편한테 몇 월 며칠에 뭐 3번 맞고 뭐 언제 남편이 어떻게 바람을 피고 뭐 이런 정보들이 합쳐서 아 이렇게 하면 이혼을 할 만하다. 법원에서는 이혼을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텍스트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데 그게 다 개인 정보잖아요. 그걸 다 조합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특정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아주 그 범위를 좁혀서 저희가 처리한 건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좁은 범위이다 보니까 저희가 스스로 모으는 것만으로도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뭐 딱 한마디씩만 나에게 있어서 인공지능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 한마디씩만 하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개발 시작한 지 한 30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시작한 계기가 사실 챗봇 때문이에요. 30년 전에도 있단 얘기죠. 있었단 얘기죠. 지금 붐이 일어났는데 사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 엊그제 마유인 회장이 그 얘기 했거든요. 30년 후에 인간이 4시간밖에 일을 안 할 거다. 주 4일. 근데 우리가 그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8시간 일할 거 있을 거고 그걸 개발하는 곳에서 4시간 일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나라에서도 좀 그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한테는 인공지능은 이제 뭐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게 일단 되게 이제 없는 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남들이 안 해본 것들 해보고 또 저는 더더욱이나 이렇게 엔지니어 베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겪는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한데 여튼 이 업계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 끝에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이제는 그냥 이제 점점 생활에 하나씩 들어오는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이라고 조만간 또 안 부를지도 몰라요. 일상생활이 되고 데이터에 녹아 들어가고 이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상화되고 기본 기술인 것 같고요. 특히 머신러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하나 등장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텐서플로우 같은 거 기존의 C, Java 이런 R 이런 거 대신에 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하나 등장했다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일반 모든 기술에 들어가는 기반이고요. 한편으로 근데 이제 또 그 약간 영화가 자꾸 등장하고 이래서 기술자들은 그걸 향해서 갑니다. 저는 뭐 근데 이제 일반인이 오해하시면 좀 안 될 게 그거 한 10년 후에 왜 우리 생활에 안 들어왔지? 이런 얘기 아마 또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두려운 부분인데 뭐 그걸 향해서 가는 건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시면 나중에 다시 오해가 생길까 좀 두렵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위기이자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그러니까 큰 이벤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큰 이벤트로 인식을 하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뭐 대한민국의 그 인공지능을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 중인 이제 네 분 오늘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도 이게 지금 뭐 보통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를 약간은 느끼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뇌로 좀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